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역점 과제인 혁신성장, 평화, 포용국가 실현 행보의 일환으로 오는 6월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또한 이번 방문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다른 기여를 해온 북유럽 3개국과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정착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조금 전에 청와대 대변인 발표,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북유럽 순방 소식부터 국내 이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먼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정 대변인이 북유럽 순방 얘기를 하면서요, 이도훈 의원님. 네네. 그 노란색 점퍼를 입고 있었던 게 헝가리에서 지금 재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순방 발표를 하면서 저런 점퍼를 입은 거거든요. 자, 일단 오늘 대통령 부부가 출국을 하잖아요. 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간다고 하는데 헝가리를 들를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헝가리는 방문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의 어느 특정한 국가 방문이라는 게 갑자기 결정될 수 없고 오래전에 네. 결정되는 측면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헝가리 정부가 조금 대응이 조금 성에 안 찰 수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길 바랄 수도 있고, 네. 헝가리의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헝가리 구조대가 조금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바꿔놓고 생각하면 헝가리 입장에서는 너무 한국이 참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외국이 저렇게 했다면 아마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아마 불만을 가졌을 겁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네. 헝가리를 방문한다면 거기서 뭘 할 수 있죠? 다뉴브강 가서 굉장히 침통한 표정을 짓고 그 침통한 표정으로 유족들 위로하고, 그게 작은 위안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그거보다는 지금은 좀 더 감성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사후 대책을 더 수습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북유럽 하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복지의 나라고 이런 나라여서 사실은 순방 가는 것 자체는 경제라든지 복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갈 수 있는데 네. 좀 타이밍이 약간 좀 모양새는 좀 어색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한쪽에는 우리 국민들 실종자 찾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가수들도 이번에 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가수를 가는 이유는 케이팝 관련해서 문화 행사가 같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네. 지금 우리나라의 BTS를 포함해서 케이팝이 엄청나게 지금 유럽 전 지역을 휩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 행사를 아마 함께 여는 것 같아요. 팀선, 그다음에 우리 문화가 어쨌든 북유럽에 있는 세 개 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네. 아마 김정숙 여사가 이제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북유럽 3개국을 순방하는 것이 오래전에 계획돼 있었던 문제고,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네. 여러 절차들이 필요하고 또 네. 일정도 조율해야 되고, 또 우리 지금 청와대 발표는 한 100여 명 정도가 함께 가는 걸로 보이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움직이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바뀌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 헝가리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문제고, 그런 부분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유럽 3국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스타트업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1년에 2,000개 이상 생기고 이렇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사실 혁신 성장, 혁신 경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도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북유럽 3국에서 여러 가지 모델도 좀 찾아내고 또 협력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북유럽 3국에 우리 네. 자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돈을 들여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센터 같은 걸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저희 가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수소 전기차 관련된 그런 부분에 가장 앞선 나라들이 저 북유럽 3국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과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평화 혁신도 중요하지만 네. 경제적 부분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기 위한 그런 시도로 아마 방문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오늘 문 대통령 부부가 북유럽으로 출국을 하는데 마음은 일단 헝가리도 있지만요. 박지훈 변호사님, 네. 한 가지 더 걸리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북유럽 떠나기 전에 어쨌든 국회를 좀 정상화시켜 그렇죠. 놓고 그러고 가고 싶었던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는 결국은 영수회담이라든지 뭐 여야 5당 회담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외국으로 나가게 된 상황이에요. 답답할 겁니다. 네. 5월에도 국회가 안 열렸는데 6월도 아마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뭐 추경부터 해서 모든 뭐 법안 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거든요.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5당 대표회의 아니면 영수회담하고 5당 대표회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줬는데도 자유한국당이 이제 못 받고 또 안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마음이 홀가분하게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또 계획된 뭐 국빈 행사 같은 건 해야 되니까 네. 간 거고요. 돌아왔을 때도 뭔가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에서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국회 상황을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어쨌든 해외 순방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요, 여권에서도 한국당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하고 1대1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표였던 시절에는 약간은 입장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시절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경고합니다.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계속 파탄낸다면 저는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동지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서민경제를 지키겠습니다. 자,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야당 대표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동윤 의원이 그 당시에 언론하고 인터뷰를 취임 직후에 가지면서 대통령하고 영수회담, 1대1로 회담하자. 이렇게 해서 당시에는 받아들여졌었다면서요? 그렇죠. 저 사례도 그렇고 저거와는 관계없이 저는 그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 그다음에 보수 대표당의 대표로 당선이 됐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면담을 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그 당시에 청와대 일부에서는 그런 기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 강경파들한테 밀렸겠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유시민 홍준표 두 분의 만남이 화제가 됐지만 지금 전국을 풀려면 문재인, 황교안 두 사람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제 관련된 문제, 안보 관련된 문제 기본적으로 풀 수 있고 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보수 야당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경제 문제도 그다음에 안보 문제도 풀어나갈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만나야 되고 그 네. 형식을 갖고 이제 5대1이냐 3대1이냐 놓고 싸우고 있는데 네. 5대1이 되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KBS하고 간담회에서 얘기한 대로 북한 식량 지원 이런 걸 해서 이제 패스트트랙에서 만들어졌던 1여 3야 그래서 네. 4가 한국당 하나를 4대1로 이제 압박하는 구도가 될 거로 보고 이제 네. 그게 싫으니까 황교안 대표는 바른미래당하고 힘을 합쳐서 경제 안보를 좀 압박하겠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 네. 둘 다 굉장히 고집만 앞세운 것 같고 5대1, 3대1 구도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네. 여기서 누가 먼저 양보하느냐 그쪽이 더 점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는 약간 김태현 변호사님께 의문이 있습니다. 저요? 예. 청와대에서 주장하는 게 이제 5당이 모이자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야 합쳐서, 그러니까 민주당, 한국당,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당 해서 5개 당인데, 그 5개 당의 기준이 뭔가요? 저도 궁금해요. 왜냐면 한국당에서는- 그런 얘기일 거예요. 네. 왜냐면 자 한국당의 기준은 그겁니다. 왜 바른미래당까지냐? 교섭단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교섭단체 20인 이상 그렇죠. 의원이 있어서 국고에서 지원을 받는 교섭단체. 교섭단체. 근데 청와대가 이제 5당 얘기하는 거는 예전에 5당 대표 만나가지고 여야정 협의체라는 걸 만든 적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멤버들이 5당이기 때문에 5당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거죠. 교섭단체를 하든지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 이렇게 하면요. 대한민국당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도 한 명 있고. 한 명 있어요. 네. 그다음에 민중당 있습니다. 민중당도 한 명 거기도 있죠. 있습니다. 네. 다 들어와야 돼. 7당에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당하고 민중당은 예를 들어서 의원 수가 1명, 2명이라 빼고 그럼 정의당 몇 명인데요?
여섯 명이에요. 한 명은 안 되고 6명은 되는 이유가 뭐 있냐는 거죠. 그러니 그 5당이라는 게 사실은 예전에 그 여야정 협의체했던 그 멤버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나름대로 국회에서 보이스를 낼 수 있는 교섭단체 쪽으로 끊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냐 얘기들을 자한당에서 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풀릴까는 조금 봐야 되겠으나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힘이 있는 건 여당과 청와대입니다. 야당은 원래 좀 무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좀 원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 정국을 풀어야 되는 키는 결국 힘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이기 때문에 네. 청와대와 여당에서 조금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를 해서 이 정국을 풀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네. 이건 반드시 제 얘기만이 아니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진 의원들도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다. 청와대와 여당 보고 여당이 양보해야 된다. 얘기를 했었다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당시 인터뷰를 한번 찾아줬으면 저희가 좋았을 텐데 하여튼 그 말씀드리고요. 최진봉 교수님 근데 자 야당도 지금 뭔가 타협하거나 할 여지가 별로 없이 또 국회 밖으로 계속 도는 것 같아요. 한교안 대표는 지금 그 4대강 보를 또 계속 돌아다니는 행보를 또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은 여주 이포보에 가가지고 보에 있는 다리를 이 적폐라고 하는 정권 처음 봤다 뭐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명박 정부 때 이제 4대강 사업을 했잖아요. 그 4대강 사업이 여러 번 이제 조사도 하고 또 지금 현재도 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4대강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환경 파괴.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 중에 일부는 또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물이 필요하다 우리는 또 그 주변에서 취수원으로 물을 사용하고 있는 공장들이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4대강 사업에 만들어진 보들이 정말 필요한 보가 어떤 보고 또는 뭐 없어도 되는 보가 어떤 보고 또는 이게 환경을 파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제 황교안 대표가 간 당시에는 농민 측의 얘기만 나와서 좀 이제 한쪽 얘기만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측의 의견도 함께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이제 민생 홍보를 계속하면서 밖으로 장애 집회를 계속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출구 전략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계속 저렇게 장애 집회를 하게 되면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생의 추경도 그렇고요. 뭐 국회에서 제대로 일이 안 되면서 법안도 처리가 안 되는 분도 많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적인 분노를 살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이제 명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지금도 뭐 물밑에서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고 부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문구 때문에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컨대 뭐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패스트트랙에 올려 있는 법안들을 합의 처리할 거냐, 합의 처리를 뭐 노력할 거냐 이런 이제 뭐 문구 차이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뭐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조만간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명분을 어느 정도 주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 출구 전략을 찾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총선을 앞두고서는 국회 안에 들어와서 어쨌든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무위원도 불러서 또 물어보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밖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지만 조속히 국회에 들어오셔서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그 황교안 대표는 그 보수 진영의 대가라고 불리는 이문열 작가하고 만나가지고 쓴소리도 또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박준현 변호사님 어제 뭐 이문열 작가 하면은 이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뭐 아주 지지자들도 많고요. 맞습니다. 한층도 두터운데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이문열 작가 뭐 베스트 작가죠. 우리들이 읽어진 영웅 뭐 금시죠. 황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작품을 썼던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2004년인가요? 그 자유한국당, 그 당시에 한나라당인데 한나라당의 탄핵 열풍 때문에 상당히 총선이 어려워졌을 때 그 당시에 공천관리심사위원을 하면서 어쩌면 한나라당을 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문열 작가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예술가, 작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일부러 아마 만나러 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문열 작가하고 두 사람이 비공개 뭐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많은 얘기를 들었다. 특히 부족한 부분 아마 좀
투쟁을 하는 이런 뜻인지 몰라도 물갈이 같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들어서 네. 많이 바꿔야 되겠다라고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공감했기 때문에 대표를 하면서 반영을 하겠다는 취지를 했습니다. 네. 공천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얘기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든 국회 정상화 아직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그 민생 횡보 외유 때문에 국회 정상화 길은 아직은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